실은 브라인치 전권스 대한 기어카스 리가모했습니다. 갱년은 모스크바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 대한 장악력을 잃고 있으며 그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수도입니다. 7월 7일 밤 모스크바는 다시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43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한꺼번에 수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도 이 무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남쪽 벨고로드에서는 가스시설과 공항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타격은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몇 주 동안 모스크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소, 가스시설, 주유소가 하나씩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쟁이 사람들의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대국 중 하나의 수도에서 일반 사람들은 휘발유한 탱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걷고 있는 한 러시아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거의 소리치고 있다. 저는 바잉거 모스크바를 허하였으며 지금 여기 앉아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약속과 치료를 마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리적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샨트널 인투비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5분 걸리는 택시 요금이 1200루블인데 심지어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아요. 지금 15분째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 장면들만으로도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는 이 영상, 고속도로로 넘쳐나는 차량줄, 혼란, 공황은 임계점이 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년간 먼 뉴스 항목이었던 전쟁이 이제 모스크바 사람들의 문 앞에 와 있으며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키이우가 아닌 모스크바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사실상 모스크바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드론이 전쟁을 끝내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는 동맹국들이 모인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전장 카드를 사용했다. 압박,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더 넓은 허가. 모스크바 거리의 분노, 크렘린의 통제 상실, 그리고 나토 테이블에서의 젤렌스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같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지만 먼저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이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어 이 영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푸틴이 통제력을 잃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곳부터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수도를 진정으로 흔드는 것은 지도 위의 화살표가 아니라 아침에 출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스크바와 주변주는 거의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대도시이며 그 대도시의 모든 세포는 연료로 운영됩니다. 택시, 미니버스, 트럭, 농업 차량, 택배. 연료가 끊기면 멈추는 것은 단지 자동차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리듬입니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많은 비디오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으며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올랐고 줄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져 있습니다. 영상 속 모스크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연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출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유소를 찾아다니지만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가솔린이 없습니다. 볼일을 봐야 하는데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가솔린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프티의 마기스트라를 찾았습니다. 평생 지나치기만 했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유용했습니다. 가솔린은 100리터에 110루블입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모스크바 시민이 묻습니다. 우리는 디젤이 있는 펌프 하나를 찾았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길 무슨 말이에요? 제한이 있나요? 디젤은 60리터, 가솔린도 같은 제한이에요. 가솔린이 전혀 없나요? 젠장. 진짜 미쳤어.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멈춘 5번째 주유소입니다. 수년 동안 전쟁을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도시가 이제 주유소에서 청구서를 받고 있지만
그 원인과 연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빠르게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모스크바 시민이 목청껏 소리칩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직접 생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스가 없을 수 있지? 여기 기름이 있잖아. 땅에 구멍을 파면 기름이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키릴? 아니요, 정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인위적으로 이 공황을 조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스가 있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10리터씩 채우고 있어요. 차가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냥 채우고 있어요. 정말로 가스가 있어요. 어제도 푸틴이 나와서 가스가 있다, 비축량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공포를 조성하고 있어요. 왜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나한테는 30km의 주행거리가 남아있어요. 정말 지쳤어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의 시민으로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분노에 더해 불공평함의 감정이 있습니다. 공유된 영상에 따르면 정부 차량과 상업용 차량이 우선권을 받는 반면 임산부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분노로 묘사합니다. 연료가 일부에게 따로 배정되면 항상 평범한 시민의 차례는 마지막입니다. 이 분노 아래에는 단순히 빈 탱크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느낌이며 그 느낌은 전쟁의 가장 위험한 전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선이 아닌 집, 부엌 식탁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모두에게 같은 곳에서 타격을 줍니다. 택시나 미니버스 운전색의 연료는 곧바로 생계입니다. 탱크가 비어있으면 그날은 수입이 없습니다. 트럭 운전색에 디젤이 없다는 것은 상품이 이동하지 않고 가게의 선반이 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에게 수확철에 연료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작물이 밭에서 썩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생활도 멈춥니다. 약속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올 수 없고 주말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기는 먼저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즉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그 후 도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봅시다. 진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7월 7일 밤 전 세계가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앙카라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32명의 나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 테이블과 관련된 바로 그 나라의 수도가 하늘에서 드론과 지상에서의 휘발유줄로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프레임을 나란히 놓으세요. 하나는 권력이 모이는 테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그 권력이 목표로 하는 나라의 무력한 수도입니다. 세계가 보는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에는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도권을 잡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하늘을 보호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키이우에 미사일을 퍼붓는 것이 유일한 대응인 러시아가 있습니다. 푸틴의 카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진전이 없고 경제는 위축되고 있으며 이제 수도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권력 자체가 아니라 권력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쟁은 모스크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속한 8척의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으며 키이우는 이를 산업 규모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미가 큽니다. 한편으로 키이우는 정유소를 공격하여 국내에서 휘발유를 고갈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를 무시하고 석유를 운반하는 그림자 함대를 목표로 하여 수출 수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은 동시에 양쪽에서 옵니다. 러시아를 운영하는 연료와 전쟁을 자금 지원하는 돈이 동시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답은 모스크바의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소에 있으며 가장 최근에 명백한 예는 노르시입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크스토보에 있는 이 거대한 시설은 7월 1일부터 2일 밤에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총참모부는 그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공격의 진정한 의미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이미 6월 24일에 타격을 받아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제 막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시스템의 두 번째 타격이 가해졌고 정규소는 더 많은 부담을 질수록 더 취약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놀시는 일반적인 정유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리 용량으로는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크고 소유주인 루코일의 가장 큰 정유소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루에 약 32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며 국가 휘발유의 약 11%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중요성은 지리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모스크바 지역의 자체 정유소가 생산할 수 없는 격차를 메워왔습니다.
타격을 입은 ABT6 유닛은 자체적으로 약 절반의 용량을 담당합니다. 나머지 4분의 1을 담당하는 두 번째 주요 유닛은 이미 이전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 주요 동맥이 동시에 끊어지면서 시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품 거래소에서 휘발유와 디젤 도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정유소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생산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려면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4개의 시설을 봐야 합니다. 카네기 전문가 세르게이 바쿨렌코에 따르면 휘발유는 노르시, 리아잔, 야로슬라브의 세 주요 정유소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 도달합니다. 네 번째는 수도 경계 내에 있는 코폰야입니다. 이것들이 수도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입니다. 4개 모두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그 부담을 떠맡습니다. 그러나 4개 모두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 그 설계는 약점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견고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2개는 이미 무너졌다. 리아자는 5월 공격 이후, 그리고 코폰야는 6월 2번의 공격 이후, 그리고 코폰야는 혼자서 지역 연료 수요의 약 3분의 1을 충족했으며 연말 이전에는 복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아리아잔과 코폰야가 침묵한 가운데 수도를 지탱하는 마지막 두 주요 시설은 노르시와 야로슬라브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두 곳 모두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르시를 보았습니다. 7월 6일에는 중앙연방지구에서 가장 큰 정유소인 야로슬라브리의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야로슬라브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도로조차도 교통이 통제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남쪽의 리아잔, 북쪽의 야로슬라블, 중앙의 코포트냐,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140km 떨어진 칼루가의 가장 큰 정유소. 수도를 둘러싼 연료 고리가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뚫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설 계산이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나타날까요? 핵심 요점, 모스크바 지역은 자체 정유소인 코폰야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합니다. 노르시는 역사적으로 그 격차를 메워왔습니다. 노르시가 멈추면 그 격차는 커지고 이를 메울 여유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간접적인 위협조차 아닙니다. 시설 운영의 모든 중단은 즉시 수도의 연료 시장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주요 장치에 대한 공격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용량을 줄이도록 강요하여 도매 판매를 줄이고 며칠 내에 주유소에서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그 후 가격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은 유닛과 비어있는 탱크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짧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기업이 그 격차에 빠져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할 정도라면 그 자체로 위기의 규모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노르시의 지역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공격을 받은 정유소 바로 옆에 있는 루코일 주유소에서는 저녁 시간에 연료가 있지만 줄이 엄청 깁니다. 공격과 주유소 사이의 짧은 거리는 시설 바로 옆 도시에서도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룻밤의 일이 아니라 전체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은 2026년 상반기에만 최소 194차례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5월은 기록적인 월간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이후로 러시아 정제 능력의 42%가 타격을 받았고 이 부문은 13-15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는 충분히 멀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젤렌스키가 승인한 40일간의 심층 타격 캠페인 중 야로슬라블이 공격받은 같은 날 밤 우크라이나는 시베리아의 옴스크 정유소도 공격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최대 정유소로 국가 용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규모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밤이었다. 같은 파도 속에서 500대 이상의 드론이 이륙했고 러시아의 첼랴빈스크 시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습 경보가 울렸다. 그래서 왜 정유소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할까요? 이 목표들은 두 가지 동맥을 동시에 끊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크렘린의 전쟁 예산을 돌리는 석유 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의 탱크와 항공기를 운행하는 연료입니다. 젤렌스키가 이러한 공격을 장거리 제재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1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국경 근처의 시설들이 공격받았습니다. 이제 범위는 시베리아, 즉 그 나라의 가장 깊은 내륙까지 도달합니다. 더 이상 전술적 괴롭힘이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후퇴시키는 체계적인 소모전입니다. 위기의 진정한 규모는 때때로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려는 노력에 의해 드러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통계청인 로스스타트는 휘발유와 디젤 소비자 가격에 대한 공지를 중단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가격 데이터가 검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입니다. 수년간 에너지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가스 밸브로 유럽을 통제하려 했던 나라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해상으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던 디플로머시에 따르면 각각 3만에서 4만 톤의 두 탱커가 인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운송된 휘발유는 최소 6만 톤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5만 톤 구매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협상 중이며 크렘린은 이미 6월 30일에 유리한 가격으로 연료 구매에 대해 외국과의 접촉을 확인했습니다. 수출국이 조용히 수입국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에너지 강국 정체성에 조용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5월 말부터 30개 이상의 러시아 지역에서 휘발유 판매가 제한되었으며 가장 엄격한 조치는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스크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주유소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가장 인간적인 것, 즉 공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팍에 따르면 이는 일방적인 평가이지만 우크라이나가 2022년에 겪었던 유사한 부족 상황에서도 지금 러시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차에서 휘발유를 훔치거나 주유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정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숫자는 가릴 수 있지만 줄 서 있는 긴장감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가장 인간적인 얼굴은 푸틴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한 러시아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묻습니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우리가 모든 것이 충분한 강력한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녀는 사흘 동안 배급 쿠폰으로 연료를 사려고 했지만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롱이죠? 그녀가 외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거의 한 달 후에야 이 위기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조차도 부족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심각하지 않다는 것과 줄에서의 이 절망 사이의 간극이 이 이야기를 정말로 요약합니다. 결국 오늘 밤은 단지 한 도시나 한 개의 가스라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로 보여주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푸틴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전선의 주도권은 우크라이나의 손에 있습니다. 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는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토는 러시아를 장기적인 위협으로 선언하는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무적 상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체 시스템이 한꺼번에 모든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거리에서의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하나 검증된 것은 아니고 타격을 받은 시설들은 작동하지 않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수리하고 수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므로 이는 붕괴가 아니라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모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러시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키이우에 미사일을 퍼붓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대가는 양측 모두에서 민간인들이 가장 무겁게 치르고 있습니다. 푸틴은 수년간 자신의 국경을 얼마나 멀리 확장할 수 있는지로 권력을 측정했습니다. 오늘날 그 방정식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자국의 깊이, 자국의 수도, 자국 국민의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허둥대고 있습니다. 제국의 미래는 보통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아니라 중심을 지킬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그리고 푸틴, 오늘 밤 그들이 직면한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과 연료 압박이 정말로 전쟁을 협상 테이블로 휴전으로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이번 겨울도 수리와 수입으로 버틸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전쟁 및 기술 분석을 계속해서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